나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 결혼을 하면 부부끼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살 줄 알았다. 하루 있었던 일, 힘들었던 순간, 별것 아닌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말하며 살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다. 집에는 늘 소리가 없었다. 라디오를 켜두어도,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사람 목소리는 그 안에 섞이지 않았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손을 드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밖에서는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점잖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그 조용함이 사람을 편하게 하지 않았다. 숨을 조심하게 만들었고, 말을 삼키게 만들었다. 밥을 먹을 때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맛이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런 말은 우리 집에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오갔다.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들릴 때가 많았다. 아들은 그런 집에서 자랐다. 아이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 줄 아는 아이였다.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았고, 혼이 나도 변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며 얌전하다고 생각했다. 말 잘 듣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편하려고 붙인 말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고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었다. 다녀오겠다는 말은 없었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침묵은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찾지도 않았다. 그 아이가 그날부터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아주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두고 살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나는 며칠이 지나서야 실감했다. 처음에는 늦는 날이겠거니 했다. 연락 없이 자고 오는 날도 가끔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어디 있냐고 묻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았다. 그 사람과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 안에는 남편이 벗어놓고 간 신발이 그대로 있었다. 신발장 한 칸이 비어 있었고 외투 하나가 옷장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옷을 꺼내지도 못했다. 냄새가 사라질까봐 손도 대지 못했다. 며칠 뒤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생활비 봉투였다. 평소처럼 현금이 들어 있었고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 봉투를 보며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떠나면서도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놓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아들은 그 봉투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돈이 얼마인지 신경 쓰지도 않았다. 아이는 그날부터 더 조용해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지도 열어두지도 않았다. 저녁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드는 손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나는 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이도 먼저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불을 켜놓은 채 잠들었다. 나는 그 불빛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집에 적응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아이가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침묵이 훗날 이 아이를 어떤 길로 데려갈지,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사라진 뒤 아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이라.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아이는 여전히 학교에 갔고, 여전히 밥을 먹었고, 여전히 잠을 잤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집 안에 있는 시간 동안 아이는 점점 더 자기 몸을 숨겼다. 방문을 닫고 안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이 늘었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그게 사춘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없어진 집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이에게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손을 자주 씻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손을 씻었고, 밥을 먹기 전에도 씻었고, 잠들기 전에도 씻었다. 물소리가 길어졌다. 비누 거품이 없어져도 손을 문질렀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목까지 마치 지워야 할 게 있는 사람처럼 나는 물었다. 손이 그렇게 더럽냐고.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전부였다. 이상한 건 손을 씻고 나와서도 아이의 표정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더 굳어 있었다. 어느 날은 손을 씻고 나와 수건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가 자기 손을 미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였다. 그 뒤로 아이는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방으로 들어갔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아이는 점점 사람과 거리를 두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다. 뉴스에서 사고 소식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신문에 실린 부고 기사를 유심히 보았다. 나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사람이 혼자 죽으면 아무도 안 울어주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이는 더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침묵은 훗날 이 아이가 선택하게 될 그 직업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아들이 장례 지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왜 하필 그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언제나 설명을 요구받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얼굴을 보면 괜히 묻게 되지 않았다. 아이는 조용히 말했을 뿐이다.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 말 뒤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가 선택한 길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장례식장에 다니기 시작한 뒤 아이의 생활은 더 단정해졌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검은 옷을 입고 구두를 신었다. 구두 소리는 늘 작았다. 집안에서조차 자기 발소리를 죽이고 다녔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욕실로 갔다. 손을 씻었다. 그 전보다 더 오래, 더 꼼꼼하게 물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누굴 만났는지, 무슨 장례를 했는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아이는 묻지 않아서 고마워하는 얼굴이었다. 어느 날 아이가 무연고 장례를 자청해서 맞는다는 말을 들었다. 가족도 없고
조문객도 없는 장례.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하필 그런 장례만 고집하는지 이유를 물어야 할 것 같았지만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혼자 죽은 사람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었다. 관 앞에 오래 서 있고 마지막 인사를 꼭 대신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이 아이가 누군가를 보내는 일을 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은 어디에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나는 끝내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때는 믿고 있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 모른 채 아들이 무연고 장례를 맡기 시작한 뒤부터 나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었다.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 빈 의자들, 울음소리 대신 에어컨 소리만 도는 공간, 그 한가운데 아들이 혼자 서 있었다. 관 앞에 서서 누군가를 부르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꿈에서 깨면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다. 아이는 현실에서도 꿈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는 무연고 장례를 한 번 맡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자주 자청했다. 동료들이 힘들다고 피하는 장례를 아이는 굳이 먼저 맡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는 그 자리에 섰다. 관 앞에 서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인사를 대신 해주고 왔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말이 없었다. 더 말이 없어졌다. 어느 날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가 아프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아이는 욕실에서 오래 나오지 않았다. 문 너머로 물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끝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이는 가끔 집에 늦게 들어왔다. 장례식장이 끝난 뒤에도 어디론가 들렀다 오는 것 같았다. 어디를 다녀오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었다. 술 냄새도 아니고 담배 냄새도 아니었다. 오래된 방, 습기 찬 공간, 사람이 오래 머물다 간 자리 같은 냄새.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아이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엄마, 혼자 죽은 사람은 마지막에 누가 기억해 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너무 오래 아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서 아이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작은 노트를 가방에 넣는 걸 나는 보았다. 검은 표지에 낡은 수첩이었다. 아이는 그 수첩을 늘 조심스럽게 다뤘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가방 깊숙이 넣었다. 나는 그 수첩이 무연고 장례를 맡은 사람들의 기록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가 그 수첩에 적고 있는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이는 무연고 장례를 하면서 남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조금씩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때는 몰랐다. 다만 이 아이가 그 사람을 보내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느낌만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나는 아주 늦게 깨달았다. 아이가 무연고 장례를 고집한 이유는 아무도 없는 죽음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 익숙함이 이 아이를 그 자리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아들은 아침에 검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나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놓고 아들이 신발을 신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나서기 전 아들은 잠깐 멈췄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오후 장례식장에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다. 정확히 말하면 쓰러졌다는 말보다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다는 말에 가까웠다. 나는 급히 장례식장으로 갔다. 장례식장은 늘 그렇듯 조용했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직원 하나가 나를 안내했다. 아들은 빈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 이름을 불렀다. 몇 번을 불러도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제야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무연고 사망자로 시신 한 구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그 얼굴을 보고 그렇게 됐다고.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아들이 늘 맞던 일이었다. 처음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했다. 아이는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저 사람이 갑자기 속이 비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고 했다. 나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무연고 사망자,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죽음.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천천히 하나로 이어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시신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해주었다. 근처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던 남자였다고. 연락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들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들이 본 얼굴은 우리가 오래전 집에서 잃어버린 그 사람이었다. 말없이 사라졌던 내 남편, 아이의 아버지, 그 사람의 얼굴이 무연고 사망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아들은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장례식장에서도 아들은 사라졌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이 아이는 자기가 가장 보내지 못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마주해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자기 손으로 정리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이 아이를 완전히 부숴버렸다는 것.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다시 한번 사람 하나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아들이었다. 아들이 사라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예전의 조용함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기다릴 대상조차 없는 텅 빈 조용함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벨이 울리지 않아도 계속 화면을 켰다 껐다 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은 갔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 아이는 늘 혼자 생각을 정리하던 아이였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 곁으로 오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아이였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가방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검은 가방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다. 가방 안에는 지갑도 있었고 휴대폰도 있었다. 그런데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다. 나는 그게
무섭게 느껴졌다. 아들이 스스로 세상과 연락을 끊었다는 뜻 같아서였다. 가방 맨 아래에서 그 검은 수첩이 나왔다. 아들이 늘 숨기듯 가지고 다니던 수첩. 나는 망설이다가 그 수첩을 열었다. 첫 장에는 날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이름 없는 줄도 많았다. 그 옆에는 짧은 문장들이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마지막에 이름을 불러주었다. 사람답게 보내드렸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또박또박, 그 다음에는 조금 흔들렸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글자가 작아지고 흐려졌다. 그리고 며칠 전 날짜에서 나는 손을 멈췄다. 그날 날짜 아래에는 이름이 없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 그 아래에는 다른 문장들이 있었다.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계속 연습했다. 하지만 오늘은 안 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아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무너졌던 것이다. 말없이 사라졌던 사람.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죽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으로 아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 아이에게 그 상황은 일이 아니라 형벌이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아들은 며칠 동안 집에도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들었다. 아들이 아버지가 살던 고시원 근처를 계속 서성였다는 말을. 방 앞에 서 있다가 돌아오고 골목을 걷다가 한참을 앉아 있고 아버지가 살았던 시간을 대신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고 했다. 그 아이는 울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다. 그 아이는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를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냥 다시 보내야 하는 위치에 혼자 서 있었던 것이다. 그 며칠은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뒤 아들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자기 손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겠다고 말없이 결정한 채로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온 건 사라진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새벽이었다. 문 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내가 거기 있을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다. 아이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만 버틸 수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검은 정장을 꺼내 다시 다렸다. 구두도 닦았다. 구두 앞 코를 여러 번 문질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이는 내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택은 말보다 더 분명했다. 아이는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장례를 자기 손으로 치르겠다는 선택. 무연고 사망자로 들어온 그 사람을 끝까지 무연고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선택. 나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그건 아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시간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대신 집에서 밥을 지어놓고 기다렸다. 아이는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얼굴은 더 말라 있었고 눈은 붉었지만 울었다는 흔적은 없었다. 그날부터
아이는 장례 준비를 조용히 시작했다. 영정 사진을 고르고 관에 올릴 꽃을 정하고 장례 절차를 하나씩 확인했다. 모든 걸 업무처럼 차분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손이 가끔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서류를 넘길 때, 펜을 쥘 때, 작게 떨리는 손. 그 손은 아버지를 향해 있었고, 과거를 향해 있었다. 아이는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가 맡겠다고만 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늘 죽음을 다루는 곳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아이에게 너무 잔인한 공간이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장부에 직접 적었다. 그 이름을 적는데 아주 오래 걸렸다. 나는 그날 밤 아이가 방에서 잠들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다. 불은 꺼졌지만 기척은 계속 느껴졌다. 그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왜 말없이 떠났는지,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끝이 났는지. 하지만 그 질문들은 끝내 답을 받지 못할 질문들이었다. 아이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묻지 않기로 결정한 얼굴이었다. 장례 날짜는 조용히 잡혔다. 조문객은 없었다. 부고를 알릴 사람도 없었다. 아이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무연고로 시작된 죽음을 가족의 손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게 아이가 선택한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아들은 더 말이 없어졌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다. 장례 전날 밤 아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물 한 컵을 아이 옆에 놓았다. 그때 아들 가방에서 검은 수첩이 떨어졌다. 아이는 말리지 않았다. 내가 볼 걸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이름과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이름 없는 줄도 많았다. 그 옆에는 짧은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름을 불러주었다. 사람답게 보내드렸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흐려졌다.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문장은 짧아졌다. 그리고 며칠 전 날짜 아래에는 이름 대신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을 고르지 못했다. 아이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무연고 장례를 맡으며 혼자 죽은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왔던 것이다. 그 외로움이 자기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아이가 누군가를 보내는 일을 하며 사실은 자기 마음을 버티고 있었다는 걸. 나는 수첩을 덮고 아이에게 돌려주었다. 아이는 말없이 그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말했다. 엄마, 나 아버지를 보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아주 오래 참아온 사람이 지친 목소리만 있었다. 장례식 날 아침 아이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검은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다. 구두끈을 묶는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아이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다. 자기 얼굴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없었다. 꽃도 많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없었다.
관 앞에는 아들 하나만 서 있었다. 아이는 장례 지도사로서 절차를 차분히 진행했다. 그 모습은 너무 익숙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아주 잠깐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은 장례 지도사의 인사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무연고 사망자가 아니라 아들의 손으로 보내진 사람이 되었다. 장례가 끝난 뒤 아이는 장례식장을 그만두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아이는 조금씩 달라졌다. 손을 씻는 시간이 줄었고 밤마다 불을 켜두는 일도 점점 사라졌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사람을 오래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제 나는 아이에게 조금씩 말하려 한다. 괜찮다고, 혼자가 아니었다고, 언젠가는 아이가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려 한다.